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섯 번째 운동역학의 스포츠 적용 파트 시작하겠습니다. 여기는 기출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기출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거겠죠. 자, 문제풀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문제풀이 시작하기 전에요. 요런 단위나 이런 내용들 만약에 모르시면요. 이 파트만큼은 꼭 이론을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시는 걸 좀 추천하고 싶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보겠습니다.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이다. 자, 힘의 단위는요, 뉴턴입니다. 바로 아닌 거 나왔죠? 2번. 벡터이다. 자, 힘은 뭐예요? 방향과 크기를 갖는 벡터값 맞습니다. 3번. 중력은 힘이다. 그쵸? 중력 힘이죠. 지구로 끌어당기는 힘이요. 4번. 내력과 외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 내력은 뭘까요? 내력은 물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힘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이 건물이 있으면요. 각 층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뭐예요? 이 누르려는 힘이 건물 내부에서 존재하겠죠? 이 압축력이라고 하는데 요걸 내력이라고 하고요. 외력은 이 요인이 바깥에 있는 거예요. 자, 의자에 사람이 앉았을 때 이 사람이라는 외부 존재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의자가 힘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4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정답은 1번. 자, 2번 보겠습니다. 힘의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힘의 단위는 뉴턴이다. 맞죠? 힘은 합성과 분해가 가능하다. 맞습니다. 이것도. 3번. 힘이 작용한 반대 방향으로, 자, 가속도가 발생한다. 가속도는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마찰력이었습니다. 4번. 힘의 크기가 증가하면 그 힘을 받는 물체의 가속도가 증가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이렇게 옳지 않은 거 나왔을 때 나머지 맞는 답들 있죠? 요거는 반드시 한 번씩 또 읽어보시고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800N의 바벨을 정지 상태에서 위로 올린 다음에 다시 정지시키는 벤치프레스 동작에서 바벨에 가한 이 시간, 수직 힘 크기 그래프로 가장 옳은 것은 나왔습니다. 자,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잘 모르면 그려보라고 했죠? 자, 요거는 힘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고 얘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요 800N의 바벨을 들어 올리려면 800N보다 더 커야 되고요. 정지하려면 이만큼의 같은 힘을 줘야 되고 내리려면 힘을 좀 빼면서 얘가 더 무거우면 되겠죠. 자, 그래서 정지 상태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800N 유지하다가 위로 올리려면 힘이 더 들어가겠죠. 그리고 다시 정지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힘 빼야죠. 자, 요 모양이 나온 게 바로 보니 정답이 1번이네요. 자, 나머지도 한번 그래프 한번 살펴볼까요? 자, 2번은 뭐예요? 800N만큼 계속 정지되어 있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3번은 뭐예요? 힘을 정지시키기 위해서 동일하게 주다가 점점 힘을 빼고 다시 내린 상태에서 정지하려면 800N의 힘이 필요하겠죠? 요겁니다. 4번은 정지하고 있다가 계속 힘을 빼고 있네요. 그래서 요거 1번이 답입니다. 자, 4번. 양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양력은 물체가 이동하는 방향에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거 아니죠? 자, 양력은 주변 물체에 어떻게 돼요? 우리가 유체 흐르는 거죠. 그래서 공기 중에 이렇게 공이 공기를 가르고 나갈 때 이 상대 속도에 의해서 물체 주변에서 이제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을 양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건 뭘까요? 뭐 마찰력도 될 수 있고 항력도 될 수 있겠죠. 자, 2번. 양력은 베르누이 원리로 설명된다. 베르누이 원리는요. 속도와 압력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뭐예요? 공기의 속도가 빨라지면 어떻게 돼요? 압력이 낮아진다. 요 내용이 베르누이 원리입니다. 그러면 공기의 속도가 낮아지면 압력은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양력은 형태의 비대칭성, 회전 등에 의해 발생한다. 자, 공이 날아갈 때 공기를 헤치고 이 유체를 헤치고 날아가려고 할 때 어떻게 돼요? 이 압력이 비대칭성으로 발현되고 속도도 비대칭성으로 발현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공이 경로가 휘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처음에 회전을 준 이 공에 의해서 어떻게 회전을 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된다. 이런 내용이 맞습니다. 자, 4번. 양력은 물체의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공격각에 의해 발생한다. 요거의 쉬운 예시로요. 종이 비행기를 날려볼게요. 자, 종이 비행기를 우리가 위로 들면은 이 각도가 커지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돼요? 더 멀리 나가고요. 얘를 낮추면 어떻게 돼요? 바람과 이 물체의 중심선과 진행하는 방향이 이루는 공격각이 작아지면서 얘는 떨어집니다. 쉽게. 따라서 얘도 양력과 같은 원리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자, 5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알맞은 내용으로 연결된 것은 참 볼까요? 투수가 야구공을 톱스핀으로 회전시켜 커브볼을 던졌을 때, 자, 요거 뭡니까? 마그누스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공이 어디로 날아갈까요?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굴절 방향은 이렇게 친절하게 적어놨네요. 자, 공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죠? 마그누스에 의하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가죠. 그러면 기역은 뭐예요? 여기가 고기압대, 니은이 저기압대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저기압대가 기역은 아닌 거 소거해 주시고, 자, 다음에 기류 감속과 가속 요 두 가지로 나뉘는데, 자, 두 사람이 달리기 경주를 해요. 근데 한 사람은 40km짜리 이렇게 배낭을 메고 군장을 메고 달리게 했어요. 그럼 누가 빠를까요? 얘가 빠르겠죠? 얘는 느리고요. 그런데 얘는 어떻게 돼 있어요? 높은 압력을 주고 있죠? 얘는 낮은 압력. 그럼 여기서도 똑같이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고기압일 때는 어떻게 돼요? 기류가 느린, 감속된 형태가 되겠고요. 밑에는 빠른, 기류가 가속되는 형태가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뭐예요? 기역은 감속, 니은이 가속.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굴절 방향에 따라서 이렇게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거 체크해 보시고요.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의 야구 투구에서 공의 회전 방향과 마그누스의 힘의 방향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또 나왔죠? 자, 공의 진행 방향은 지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고 있고요. 공기 흐림은 이렇게 기역 방향에서 불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공의 회전 방향을 알기 전에 우리가 요 고압과 저압을 보고서 마그누스의 힘의 방향을 먼저 알 수 있겠죠? 자, 고압에서 저압으로 가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니은. 일단은 니은. 사실 바로 정답이 나왔지만 공의 회전 방향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고속으로 움직이고 저압으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공기의 흐름에 힘입어서 얘가 이쪽으로 갔을 때 공도 이쪽으로 회전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쭉 따라가 보면은 이 B의 방향대로 회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마그누스 효과에 관한 내용으로 아닌 것은, 자, 마그누스 효과는 어디서 진행되죠? 유체입니다. 유체. 액체나 기체, 공기나 물 속에서 이렇게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 레인에서 회전하는 볼링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 자, 레인. 볼링할 때 레인은 바닥이죠. 자, 바닥에서 얘가 휘어지면서 나가는 현상은 뭐에 의한 거예요? 스핀을 줬지만 사실 마그누스 효과보다는 마찰력에 의해서 휘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일단 1번이 조금 의심적죠. 자, 2번, 3번, 4번 한번 볼게요. 커브볼로 투구된 야구공은 어디로 날아가고 있죠? 공기를 가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3번 사이드 스핀이 가해진 탁구공의 경로가 휘어지는 현상도 혹시 물체가 떠서 가죠. 탑 스핀이 걸린 테니스 공도 아래로 빠르게 떨어지는 현상도 마찬가지로 공기소.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간혹 가다가 이제 과학계에서는 요거를 마찰력이 존재하고 또 마그누스의 효과도 조금 아주 미미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저희 문제풀이 할 때는 요게 거리가 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살펴볼게요. 자, 8번입니다. 마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1번 마찰력의 크기는 마찰계수와 접촉면에 수평으로 가해진 힘의 곱이다. 자, 요게 틀렸죠? 수직입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뭐예요? 마찰계수 곱하기 수직항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접촉면의 형태와 성분은 마찰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요게 맞죠? 자, 그래서 뭐예요? 예를 들어서 빙판길과 잔디밭 뛰어갈 때 이 바닥의 재질에 따라서도 마찰계수와 영향을 미치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3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 자, 최대 정지 마찰력이 뭐예요? 얘는요, 물체가 가만히 있을 때 이제 여기 정지되어 있는 이때의 마찰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운동 마찰력은 지금 이 물체가 가면서 생기는 마찰력이죠. 그러면 여기의 마찰력과 여기의 마찰력 어떤 게 더 작을까요? 최대 정지 마찰력은 얘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틀린 설명입니다. 최대 정지 마찰력이 더 뭐예요? 운동하고 있는 마찰력보다 더 큰 거. 그래서 요거는 답이 아닙니다. 자, 4번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없다. 자, 없을까요? 우리가 잔디밭에서 걸을 때 어떻게 돼요?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 발을 딛고 다음 발을 내디딜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발바닥으로 바닥을 밟아서 그 힘으로 우리가 추진력을 작용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없다는 틀린 설명입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마찰력은 저항력 또는 추진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아까 맞다 했죠. 2번 마찰계수는 접촉면의 형태와 성면에 따라 달라진다. 3번 마찰력의 크기는 접촉면에 가한 수직 힘의 크기에 비례한다. 그쵸? 요 내용입니다. 4번 마찰력은 접촉면과 평행하게 작용하며 물체의 운동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고 반대 방향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정답은 4번. 자, 10번 마찰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마찰력은 추진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고 했죠. 2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크다. 3번 마찰계수는 접촉면의 형태에 영향을 받고요. 4번 마찰력은 마찰계수의 접촉면의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의 곱수로 구한다. 이것도 맞습니다. 자, 지금 계속 마찰력 기본 개념에 대한 문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찰력의 기본 개념은 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마찰력입니다. 또. 자, 마찰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아스팔트 도로에서 마찰계수는, 자, 요거는 조금 처음 나온 내용이죠. 구름 운동보다 미끄럼 운동일 때 더 작다. 자, 구름 운동이 뭘까요? 자, 바퀴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은 구름 운동은 뭐예요? 얘가 굴러가는 이 운동을 얘기하고요. 요거는 미끄러지면 어떻게 미끄러지죠? 이 자체 그대로 미끄러지죠. 그럼 마찰계수는 구름 운동보다 이 미끄럼 운동일 때 더 작다라는 말은요, 누가 더 미끄러운가요? 라는 문제죠. 그럼 뭐예요? 당연히 구름 운동이 더 마찰계수가 작겠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설명이 틀렸습니다. 2번 마찰력은 물체 표면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과 관계가 있죠. 3번 최대 정지 마찰력은 운동 마찰력보다 작다도 아니고요. 4번 마찰력은 물체 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것도 아닙니다. 답은 2번. 자, 요것만 조금 더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12번 중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지구의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작용된다? 그럴까요? 아닙니다. 자, 중력은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에베레스트 산에 있다고 가정했을 때 어때요? 더 길이가 멀겠죠?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서 이 지면에 있을 때랑 이 산에 있을 때 이 중력이 다르게 작용한다. 따라서 모든 지역에서 동일하게 작용된다는 아닙니다. 과학에서 약간 무조건, 모든 이런 거 나오면 조금 의심부터 해보셔야 됩니다. 2번, 물체의 질량과 중력 각도의 곱이다. 요거 맞죠? mg. 4번, 물체의 질량에 비례한다. 맞습니다. 4번, 인체나 물체를 지구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힘. 요게 중력에 대한 정의죠. 오케이, 이것도 맞습니다. 답은 1번. 자, 13번 문제입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뉴턴의 운동 법칙은 물체는 외부로부터 외력이 가해지지 않는 한 정지 또는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고 한다. 요거 관성의 법칙이죠. 1법칙.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번. 보기에서 설명하는 운동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크기가 일정할 때 물체의 질량이 크기가 증가하면 가속도는 감소하게 된다. 가속도의 법칙. 그게 여기서 1, 2, 3으로 나왔죠? 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의 숫자랑 이름도 꼭 같이 기억해 주시고 특징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의 기억리레에 들어갈 내용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한번 볼게요. 다이빙 선수의 공중회전 동작에서 다이빙 플랫폼 이지. 이지라고 하면요. 우리 비행기 이륙할 때, 뜰 때 얘기하는 겁니다. 뭐예요? 그러면 다이빙 플랫폼에서 떨어졌을 때 직후에 다리와 팔을 회전축 가까이 위치시켜. 관성 모멘트는 뭐예요? 물체를 회전시키기 어렵게 하는 거죠. 어떻게 어려울까요? 이거는 회전축으로부터 어떻게 해줘요? 멀어지면 되겠죠? 질량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팔다리를 이렇게 가까이 시켜주면은 요 길이가 작아지면서 관성 모멘트가 작아지겠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를 감소시킴으로써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각속도가 커지겠죠? 더 빠르게 돈다는 얘기입니다. 입수 동작에서는 팔과 다리를 최대한 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관성 모멘트를 증가시키는 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길이가 길어졌기 때문에 회전축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각속도는 관성 모멘트가 증가함에 따라 줄어듭니다. 감증 증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죠. 자, 16번 보겠습니다. 자, 관성 모멘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단위는 질량 곱하기 요 길이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길이의 제곱이다. 요거 맞죠? 자, 2번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분포될수록 커진다. 요거 맞죠? 3번 어떤 물체를 회전시키려 할 때 잘 돌아가지 않으려는 습성이다. 석성이다. 맞죠? 4번 물체 크기, 형태, 밀도가 변해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17번 각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각운동. 각운동은 관성 모멘트에다가 각속도를 곱한 값이죠. 자, 요거를 일단 먼저 지문을 보겠습니다. 자, 1번 각속도는 각 변위를 소요 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맞죠? 자, 각 변위가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각 거리를 얘기해요. 그러면은 이거를 시간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속도가 나오겠죠? 이거 풍뎅이 아저씨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속도는 시간에서 거리를 나눈 거. 따라서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2번 각 가속도는 각속도 변화를 소요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자, 3번 1라디안은 원에서 반지름의 호의 길이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이 길이와 중심의 거리랑
요게 같을 때 이 각도가 몇 도다? 57.3도라.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 변이는 양의 값을 나타내고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된 각 변이는 마이너스의 값을 가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면요. 얘는 양의 값이 아니라 음의 값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여기서 돌면 어떻게 돼요? 얘는 양의 값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변이가 이 각이 어디로 향하는지, 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기역, 니은에 알맞은 내용은, 자, 다이빙 선수가 전방으로 공중회전 동작에서 사지를 쭉 편 레이아웃 자세. 자, 레이아웃 자세 몰라도 여기 보면 사지를 쭉 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사지를 웅크린 턱 자세. 이거 몰라도 웅크렸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아, 회전축으로부터 얘는 거리가 멀어졌고요. 얘는 가까워졌다는 얘기죠. 그럼 뭐예요? 이 자세보다 턱 자세가, 그러면 턱 자세만 보면 되겠죠. 회전수를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죠. 웅크리고 쭉 돌기 때문에 레이아웃 자세, 편 자세는요. 신체 질량이 회전축으로부터 멀리 분포되어 있어서 회전 반경과 관성 모멘트가 어떻게 돼요? 커진다.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9번. 한 축에서 발생하는 토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골라볼까요? 1번. 토크는 회전력을 말한다. 맞죠? 물체가 여기서 이렇게 들어지기까지 요 힘 얘기하는 겁니다. 2번. 토크는 가해진 힘과 축에서 힘의 작용선까지의 수직거리의 곱이다. 이것도 맞죠? 3번. 힘이 작용하는 방향이 다르면 토크가 달라진다. 이것도 맞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물체가 앞으로 가던 거에 뒤로 밀면 당연히 힘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자, 4번. 힘의 작용선이 물체의 회전축을 통과할 때 토크가 발생하지 않나요? 회전축을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설명으로 4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이빙 공중회전 동작을 수행할 때 신체 좌우축, 좌우축이면 요거 얘기하는 거죠. 이 기준으로 회전 속도를 가장 크게 만드는 동작.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관성 모멘트를 줄여주세요. 그래서 회전축으로부터의 거리를 줄이는 게 관성 모멘트를 줄이는 방법이겠죠. 이때 적절한 것을 고르세요. 단, 해부학적 자세를 기준으로. 자, 여기 전제 조건은 뭐 그렇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결정적이진 않지만 한번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손바닥 보이게. 자, 1번.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리고 두 팔을 머리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머리를 뒤로. 안 그래도 머리가 뒤로 가면 거리가 어떻게 돼요? 더 멀어지겠죠? 팔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가장 크게까지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2번. 신체를 최대한 좌우축. 좌우축이면 중심축 얘기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지나가는 축을 가깝게 모으는 자세를 취한다. 최대한 가깝게 모으는 자세. 2번이 가장 가까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3번, 4번 더 살펴볼게요. 상체와 두 다리를 최대한 멀어지죠. 두 팔을 머리 위로 벌써 멀어졌어요. 두 다리를 최대한 곧게 뻗는 자세를 취한다. 더 멀어졌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자, 21번. 다이빙 선수의 공중 동작에서 발생할 수 있는 회전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1번. 질량 분포가 회전축에서 멀수록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돼요? 더 커지죠. 1번 아닙니다. 2번. 관성 모멘트는 각 운동량에 비례하고 각 속도에 반비례한다. 자, 각 운동량 어떻게 구해요? 관성 모멘트 곱하기 각 속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관성 모멘트가 늘어나면은 각 운동 늘어나겠죠. 각 운동이 일정하다고 가정했을 때 관성 모멘트가 늘어나면은 속도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반비례하게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비례하고 반비례한다. 요거 맞습니다. 3번. 회전 반경의 길이는 관성 모멘트의 크기에 영향을 주죠. 4번. 공중장사에서 관성 모멘트가 달라져도 각 속도는 변하죠. 따라서 정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22번 볼까요? 다이빙 공중 동작을 할 때 신체의 저축에 대한 회전 속도 크기가 가장 큰 동작. 요것도 아까 이 위의 문제랑 비슷하죠? 그래서 관성 모멘트가 적은 회전축과 가까운 걸 찾으세요. 이 내용이죠. 1번 두 팔과 두 다리 모두 편자세를 취할 때 틀렸습니다. 2번 두 팔과 두 다리를 동시에 몸통 쪽으로 모으는 자세. 요게 가까워지는 거죠. 3번 두 다리는 편 상태에서 두 팔만 몸통으로 모으는 자세. 펴지만 모으다. 얘는 절반짜리죠. 4번 두 팔은 편 상태, 두 다리만 몸통 쪽으로 모은. 얘도 똑같이 절반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23번 각 운동량의 보존과 전이에 관한 운동동작 예시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각 운동은 아까 관성 모멘트에 각 속도를 곱한 것이죠. 그래서 요게 보존이 되고, 또 전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관성 모멘트를 늘렸다가 자세를 바꿈으로 해도 어떻게 돼요? 이 운동량이 그대로 전해진다는 말이에요. 감정에 전이할 때 그 전해진다가 여기에 전이 맞습니다. 자, 한번 보기를 살펴볼까요? 1번 배구에서 공중 스파이크를 하기 전에, 자, 공중 스파이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하죠? 다리와 배를 쫙 펼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함께 뒤로 굽히는 동작. 요건 뭐예요? 칠 때 순간에는 어떻게 되죠? 얘가 앞으로 이렇게 되면서 몸이 뒤로 젖혀뒀다가 쫙 펴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운동량이 공으로 그대로 전해지죠? 더 강하게. 그래서 1번은 전이에 관한 동작 맞습니다. 2번 높이뛰기에서 발구름을 할 때 지지하는 다리를 최대한 구부리는 동작. 자, 높이뛰기에서요, 이렇게 구부렸다가 이렇게 점프하겠죠? 이건 뭐예요? 이거는 위치 에너지와 관련된 설명이에요. 추후의 6번째 이론 때 한번 보겠는데요. 이게 위치가 낮아졌다가 이게 운동량으로 전해져서 힘이 들어간다. 그래서 요거는 약간 각 운동량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어 보이죠? 또한 결정적인 거는요, 각 운동량에서 각 속도, 즉 뭐예요? 이게 회전이 들어가대요. 근데 얘는 뭐예요? 그대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2번이 조금 예시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 멀리뛰기에서 착지하기 전에 팔과 다리를 함께 앞으로 당기는 동작. 얘도 뭐예요? 이 자세랑 거의 비슷하죠? 자, 얘도 맞고요. 4번 다이빙에서 공중회전을 할 때 팔을 몸통으로 모으는 동작. 자, 이건 뭐예요? 다이빙 할 때 공중회전을 하면서 팔을 모으면 어떻게 돼요? 관성 모멘트가 적어지면서 각 속도가 늘어나죠? 그래서 요거는 보존에 관한 내용이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24번 문제 볼게요. 보기의 기억 니은으로 알맞은 내용은? 자, 충격량은 질량과 속도의 곱인. 자, 질량과 속도의 곱은 뭐죠? 요거는 운동량이죠. 그래서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이며, 자, 가해진 모와 접촉 시간의 곱이다. 자, 충격량이요, 어떻게 구하죠? 공식이 시간 곱하기 힘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쭉 이렇게 늘려놨을 때 이 한순간 요거를 충격력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힘인 거죠. 충격력. 그래서 여긴 뭐예요? 들어갈 말은 충격력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자, 물체에 힘을 가할 때 충격량의 크기가 다른 것은? 아까 충격량 어떻게 구하죠? 시간 곱하기 힘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보면 시간이 제시되어 있고 힘이 제시되어 있죠?
그럼 이 두 개씩 곱하면 1, 2, 3번은 전부 60이 되는데 4번은 80이죠. 혼자 다릅니다. 따라서 4번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 볼게요. 자, 26번. 충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충격량 아까 시간 곱하기 힘이었습니다. 자, 1번 스칼라이다. 자, 힘은 벡터 값이죠. 그래서 충격량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으니까 여기 정답이 되는 거죠. 자, 2번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이다. 자, 요거는 뒤 이론편을 보시면 제가 이 공식을 유도했는데, 자, 운동량의 단위와 같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3번 운동량의 변화의 원인이 된다. 이것도 맞는 말이죠. 4번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을 적분한 값이다.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적분이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물을 이렇게 엎질렀어요. 근데 엎질은 물에 이 부피가 굉장히 궁금해졌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 물에 쏟아진 이 물의 면적에 대해서 잘게 자르는 이 과정을 미세하게 나눈다 해서 미분이라고 하고요. 이 조각조각을 다시 쌓습니다. 쌓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일리지 누적할 때 그게 쌀 적자를 써서 이게 적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에 대한 힘의 곡선을 적분한 값이다. 그래서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주어지면 어떻게 되죠? 충격량은 요거의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자, 27번 보겠습니다. 보기 기역 니은에 들어갈 용어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자, 농구 선수는 양손 체스트 패스 캐치 동작에서 공을 몸쪽으로 당겨받는다. 자, 그 과정에서 공을 받는 뭐를 늘리고 뭐는 줄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충격량은 뭐예요? 시간 곱하기 힘이었죠. 혹은 요 힘이 충격력이라고도 합니다. 자, 볼게요. 자, 체스트 패스 캐치 동작이란 공을 이렇게 받는 거죠. 그래서 공이 손바닥에 닿는 시간이 손을 뒤로 치움으로써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지겠죠? 그럼 시간이 길어졌어요. 자, 충격량은 동일합니다. 그러면 시간을 늘렸으면 뭐가 줄어들까요? 요 힘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요거 시간과 충격량, 아니 충격력, 요게 1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28번 보겠습니다. 압력과 충격량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압력은 힘을 면적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자, 손바닥으로 이렇게 누르는 거랑 송곳으로 누르는 것 중에 어느 게 더 압력이 셀까요? 그쵸? 송곳에 닿는 면적이 여기가 더 작죠? 그래서 면적이 작으면 압력은 늘어납니다. 자, 요거 알아두시고 1번부터 볼게요. 유도에서 낙법은 신체가 지면에 닿는 면적을 넓혀. 자, 면적을 넓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압력은 줄어들겠죠? 따라서 어떻게 돼요? 증가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감소시키는 기술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번도 한번 살펴볼게요. 권투에서 상대방의 주먹을 비껴 맞도록 동작을 취해서 신체가 받는 압력을 감소시킨다. 자, 비껴 맞아서 압력을 감소시키면 어떻게 돼요? 충격량이 줄어들겠죠? 우리가 이걸 하는 이유도 충격량을 줄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2번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높은 곳에서 뛰어내릴 때는 무릎을 살짝 구부려 줌으로써 충격받는 시간을 늘리면 신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의 크기는 감소된다. 이것도 맞죠? 4번, 골프의 클럽 헤드와 볼의 접촉 구간에서, 자, 충격력, 요게 충격량이죠. 자, 충격력을 유지하면서 접촉 시간을 증가시키면 충격량은 어떻게 되죠? 당연히 늘어나겠죠.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9번이에요. 그림은 A 선수와 B 선수가 제자리에서 이 수직 점프를 한 후에 착지할 때 착지 구간에서 시간에 따른 수직 힘의 변화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합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 조건에 단 가와 나는 면적이 동일하다입니다. 자, 힘과 시간을 곱한 충격량이 바로 이 그래프 안에 면적이 되겠죠. 그런데 가와 나의 면적이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뭐라고 합니까? 가, 나, 충격량이 똑같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충격량은 동일하다. 맞습니다. 자, 2번. A 선수와 B 선수에서 수직 운동량의 변화량. 자, 운동량의 변화량은 결국 충격량이랑 같죠? 근데 충격량이 같다는 얘기는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수직 운동량의 변화량은 같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 X. 3번 A 선수와 B 선수의 자, 수직 충격력이 요 힘이 두 선수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수직 충격량이 다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이미 벌써 문제에서 충격량이 같다고 나왔기 때문에도 얘는 오답입니다. 4번 A 선수와 B 선수의 수직 힘의 작용 시간. 자, 작용 시간은 서로 같이 다르죠. 하지만 여기 뒤에도 뭐라고 적혀 있어요? 수직 충격량이 다르다. 따라서 맞는 내용으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해머 던지기에서 자, 구심력과 원심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구심력은요. 어떻게 구할까요? 구심력은요. 질량에서 반지름을 곱한 다음에 각속도의 제곱이 되겠죠? 제곱. 자, 한번 살펴볼까요? 1번 7kg 해머와 비교하여 14kg의 해머를 동일한 각속도로 회전시키려면 선수는 구심력을 2배로 증가시켜야 된다. 자, 질량이 2배로 증가했죠? 따라서 구심력도 2배 맞습니다. 1대1로 이렇게 작용하죠. 자, 2번 직선으로 운동하려는 해머의 관성을 이겨내고 원형 경로를 유지하려면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요구된다. 안쪽으로 당기는 힘이 뭐죠? 구심력입니다. 그래서 자, 직선으로 운동하려는 요 해머는 관성을 이겨내고 원형 경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 안쪽으로 힘이 당겨지면 어떻게 되죠? 힘의 합력에 의해서 얘는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또 얘는 이쪽으로 가려고 하겠죠? 그러면 또 안쪽으로 당겨지는 힘에 의해서 얘는 또 어떻게 돼요? 이쪽으로 가게 되고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 구심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원운동을 하겠죠? 따라서 2번도 맞습니다. 3번 해머의 각속도를 2배로 증가시키려면 선수는 2배의 힘으로 해머를 안쪽으로 당겨야 된다. 얘도 구심력에 관한 설명이죠. 뒤에가. 하지만 각속도 제곱입니다. 뒤에는. 그렇기 때문에 구심력이랑 각속도는 이 1대1 비율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3번이 틀렸습니다. 4번 선수가 해머를 안쪽으로 당기는 힘, 요 구심력이고요. 증가시키면 해머도 선수를 당기는 힘을 증가시킨다. 그래서 뭐예요? 해머도 선수를 반대로 이렇게 나가려는 힘을 증가시킨다. 이거 원심력에 관한 설명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도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자, 31번 반발계수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반발계수가 뭐예요? 충돌할 때 충돌 전의 속도와 충돌 후의 속도 이렇게 나눈 값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1번 0부터 1 사이의 값이다. 맞죠? 2번 두 물체 간의 충돌 전후의 상대 속도 맞습니다. 3번 완전 탄성 충돌의 반발 계수는 1이다. 그래서 요 반발 계수가 1에 가까워질수록 뭐예요? 만났을 때 튀겨지는 거고요. 0에 가까울수록 착 하고 달라붙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탄성 충돌과 완전 비탄성 충돌. 따라서 1 완전 탄성 충돌 맞습니다. 자, 4번. 공을 떨어뜨린 높이와 공이 지면에서 튀어오른 높이 차이 값이다. 자, 반발 계수는 충돌 전, 후의 상대 속도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아닙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 볼까요? 충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탄성은 충돌하는 물체의 재질, 온도, 충돌 강도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진다. 맞는 설명이죠. 2번. 탄성은 어떠한 물체의 힘이 가해졌을 때 그 물체가 변형되었다가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성질. 이것도 맞죠? 자, 3번. 자, 복원계수. 복원계수랑 반발계수는 같은 말로 이렇게 쓰여집니다. 단위가 없고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갖는다. 이것도 맞죠? 자, 4번. 농구공을 1m 높이에서 떨어뜨려 지면으로부터 64cm 높이까지 튀어올랐을 때 요 복원계수는 0.64이다. 자, 요거는요. 반발계수는 요 h가요. 하이트입니다. 높이. 그래서 낙하시키기 전 그리고 낙하시킨 후에 요 제곱근을 씌워야 됩니다. 자, 요게 조금 어렵죠? 그래서 뭐예요? 1m 높이에서 100cm에서 64cm의 제곱근인 겁니다. 그럼 뭐예요? 루트 0.64는 뭐예요? 복원계수가 혹은 반발계수가 0.8이 되는 거죠. 이 제곱근은요. 얘를 제곱한 거. 여기서 이 제곱이 이쪽으로 넘어갔을 때 이 루트를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0.64가 아니라 0.8이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걸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만약에 요걸 모른다고 하더라도 이 나머지 1, 2, 3번이 맞는 말로써 요거 속어에 나가면은 답이 4번인 걸로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속어법으로도 문제를 여러분 풀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33번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공이 지면에 충돌하는 상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공의 충돌 전 수평 속도 및 수직 속도는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체크해 두시고 자,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여기가 입사각이고요. 얘가 반사각입니다. 이거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놨네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1번 충돌 후 무회전. 자, 무회전이 뭐예요? 무회전은 공이 그대로 회전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는 거죠. 이거에 비해 백스핀된 공의 수평 속도가 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면에 닿았을 때 백스핀이면 어떻게 되죠? 이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지금 구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수평 속도가 작아지면서 어떻게 돼요? 반사각이 더 작아지겠죠. 이렇게. 그러면 수평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이 반사각이 큰 값보다 더 작은 거겠죠? 따라서 1번은 아닙니다. 2번 충돌 후 무회전에 비해 이 톱스핀된 공의 수직 속도가 크다? 자, 수직 속도는 클까요? 이게 스핀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이 수직 속도는 지금 똑같습니다. 따라서 크다. 이것도 아닙니다. 3번 충돌 후 무회전에 비해 톱스핀된 공의 반사각이 더 크다. 자,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반사각이 더 커지는 게 맞는데 여기선 지금 요게 반사각이라 했죠?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톱스핀으로 마찰력을 적게 받아서 이렇게 튀어나가니까 반사각이 작아지겠죠? 이 문제에서는. 그래서 얘도 작다가 맞습니다. 4번 무회전된 공과 백스핀된 공의 리바운드 높이. 자, 리바운드 높이가 뭐예요? 다시 튕겨져 나가는 이 높이를 얘기하는 거죠. 이 높이는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같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 자, 34번. 자, 그림에 제시된 덤벨 컬 운동에서 팔꿈치 각도 세타와 팔꿈치 관절에 발생되는 토크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자, 여러분, 요런 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프를 따라가 보는 겁니다. 자, 지금 보면요, 요 X가 뭐예요? 여기서 나오는 팔꿈치 각도를 얘기하고요. Y, 요 회전력을 얘기하는 거죠. 지금 여기서는. 그래서, 자, 팔꿈치 각도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이 세타 값이 더 커지는 거게 됐죠. 그래서, 자, 요렇게 들어지면은 이 토크는 어떻게 돼요? 힘 곱하기 거리, 그 다음에 각도이기 때문에, 자, 여기 힘에 반영되는 요 거리가 줄어들기 때문에 토크가 작아지게 되고요. 즉, 각도가 커질수록 회전력은 작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각도가 낮아질수록 어떻게 돼요? 회전력, 토크가 커진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보고서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자, 팔꿈치 각도가 커지면서 이 회전력이 낮아지는 걸 찾아보겠습니다. 얘는 팔꿈치 각도가 커지면서 회전력, 토크가 증가하죠. 그렇기 때문에 1번 아닙니다. 자, 2번 볼까요? 팔꿈치 각도가 커지면서 회전력이 위에서 아래로 쭉 떨어지고 있죠. 요렇게. 따라서 2번이 정답이네요. 자, 3번도 볼까요? 팔꿈치 각도가 어떻게 되든 간에 회전력은 그대로입니다. 자, 4번. 자, 얘는 여기 잘못 나온 것 같네요. 팔꿈치 각도가 가면 갈수록 회전력이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합니다. 요거 아니죠? 따라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기도 전제 조건이 있었네요. 덤벨 컬 운동은 득각속도 운동임. 자, 등각속도 운동이다. 그래서 그래프가 일정한 요런 간격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자, 35번. 뉴턴의 세 가지 법칙과 관련이 없는 것은 나왔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한다. 요거 관성의 법칙이죠. 관성이 몇 법칙일까요? 1입니다. 2번. 가속도는 물체에 가해진 힘에 비례한다. 요거 뭐예요? 가속도. 몇 번째죠? 두 번째 법칙입니다. 3번. 수직 점프를 할 때 지면을 강하게 눌러야 높게 올라갈 수 있다. 주는 만큼 받는다. 작반. 작용, 반작용. 네, 세 번째 법칙입니다. 외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물체가 가진 각 운동량은 변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 각 운동량이 보존된다. 보존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뉴턴의 3법칙 중에 4번은 없다.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36번 볼까요? 쇼트트랙 경기에서 원운동을 할 때 원심력과 구심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원심력과 구심력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이다. 자, 원심력은요, 날아가려는 성질이죠. 바깥으로. 구심력은 안으로 모여라 하는 성질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는 맞는 설명이죠. 2번. 원심력은 원운동을 하는 선수의 질량과 관계가 없다. 자, 오히려 원운동을 하는 선수와 관련이 있죠. 따라서 2번 아닙니다. 3번. 원심력을 극복하는 방법으로 반지름을 작게 하여 원운동을 한다. 자, 원심력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우리 구심력 공식 기억나시죠? 질량의 반지름 곱하기 각속도의 제곱입니다. 그럼 반지름을 작게 하면 어떻게 돼요? 구심력이 작아지겠죠? 그런데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심력보다 구심력이 더 커야 돼요. 자, 만약에 구심력이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원운동을 하다가 휙 놓쳐버리고 빠져버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심력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반지름을 더 크게 해서 구심력을 더 크게 만들었었어야 됩니다. 따라서 3번도 아니고요. 자, 4번. 신체를 원운동 중심의 방향으로 기울이는 것은 접선 속도를 작게 만들기 위함이다. 자, 선속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쇼트트랙에서 우리 코너링 할 때 자, 어떻게 하죠? 선수들이 거의 기울어다시피 이렇게 달리죠. 자, 이렇게 기울이는 거는 왜 이렇게 기울일까요? 속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안 넘어지기 위해서 이쪽으로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접선 속도를 작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멈추겠죠, 가다가. 그렇기 때문에 얘도 틀린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7번. 보기에서 힘에 관한 설명으로 모두 옳은 것은 하겠습니다. 자, 힘. 움직임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에너지이다. 자, 에너지는 뭐예요? 에너지는 뒤에서 나오겠지만 에너지는요,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힘이랑 일은 달라요. 미리 말씀드리자면요. 장바구니를 들고 서 있어요. 그러면 얘는 지금 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얘는 가만히 있게 되면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요거 일을 할 수 있게 보내주는 요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얘는 힘에 관한 설명이 아닙니다. 자, 니은 뭘까요? 질량과 가속도의 곱수로 결정된다. 그렇죠? F는 ma. 가속도의 법칙이죠? 자, 요거 힘 맞습니다. 3번. 힘의 단위는 뉴턴. 맞죠? 4번. 크기를 갖는 스칼라이다. 자, 방향도 갖고 있습니다. 힘은. 따라서 니은과 디귿을 체크한 3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38번. 선운동량 또는 충격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자, 1번. 선운동량은 질량과 속도를 더하여가 아니죠. 더하여가 아니라 곱하여 합니다. 1번 아니고요. 2번. 충격량은 충격력과 충돌이 가해진 시간의 곱으로 결정되는 물리량이다. 요거 맞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힘과 시간의 곱으로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면적이 충격량이 된다 했죠? 자, 요 2번 맞습니다. 3번. 시간에 따른 힘 그래프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충격량을 의미한다. 자, 기울기가 아니라 뭐예요? 면적이라 했죠? 따라서 3번 아니고요. 충격량이 선운동량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먼저 충격량이 토크로 전환되어야 한다. 자, 토크는 어디서 나오는 거죠? 회전, 각운동이죠. 따라서 선이 아니라 각이었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서 학력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른 것은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 볼까요? 육상의 원반 투사 시 최적의 공격각. 자, 최적의 공격각이라 하면 어떻게 돼요? 육상에서는 원반이 멀리 높이 나가야 되겠죠. 이게 최적의 공격각입니다. 양력분의 학력이 최대일 때 각도이다. 자, 이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물체를 띄워주는 힘인 양력보다 이 막으려는 학력이 더 큰 게 바로 요게 최대일 때 각도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는 최적의 공격각이 아니라 최악의 공격각이 되겠죠. 그럼 최적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 학력보다 양력이 더 높아서 이 값이 최소가 돼야 됩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렸고요. 니은. 야구에서 투구 시에 공에 회전을 넣어 커브 구질. 자, 회전을 넣어서 커브하는 공의 성질을 만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뭐죠? 그때 마그누스의 힘에서 봤던 그 양력에 관한 설명이죠. 그래서 니은도 학력에 대한 설명은 아닙니다. 디귿. 파도와 같이 물과 공기의 접촉면에서 형성된 난류. 자, 여기서 이 난류는요, 우리가 물체와 공기나 물에서 이렇게 형성됐을 때, 이렇게 날아갈 때 이 마찰력에 인해서 항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디귿은 항력에 대한 설명 맞고요.
자, 리을 볼까요? 날아가는 골프공의 단면적에 비례한다. 자, 유체의 흐름 방향의 수직인 물체의 면적이라 되어 있는데 그냥 단면적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날아가는 골프공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 홈이 파져 있거든요. 얘를 디멘셔널이라고 합니다. 뭐 딤플이라고도 하고요. 근데 얘는 왜 학력과 관련된 설명일까요? 여기에 골프공의 표면에다가 구멍을 이렇게 송송송 만들어줌으로써 더 뭐예요? 난류를 발생시켜서 이 공이 날아갈 때 어떻게 돼요? 이 후방에 어떤 소용돌이를 줄여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항력을 낮춰서 골프공이 더 멀리 날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따라서 얘도 항력에 관한 설명 맞습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을 고른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자, 40번 문제입니다. 보기에 들어갈 내용이 바르게 제시된 것은 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섬 순서대로 볼까요? 자, 기역. 뭐가 커질수록 부력도 커진다. 자, 볼게요. 자, 신체 밀도랑 유체 밀도 이렇게 있습니다. 두 개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자, 그런데 우리 신체 밀도가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 뼈는 1.5에서 2.0이고요. 지방은 0.8. 근육은 약 1입니다. 그래서 근육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물에 가라앉겠죠. 근데 물에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부력이 작아진다는 말이랑 똑같습니다. 따라서 이 유체의 밀도가 커질수록 뭐예요? 띄워주는 힘이 더 강해지는 이 부력이 커진다. 요게 맞습니다. 그래서 요 신체 밀도는 지워주시고요. 니은 뭐가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진다. 자, 신체 온도와 물의 온도가 있습니다. 자, 신체 온도는요. 이 부력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이 물의 온도에 따라서 뭐가 돼요? 밀도가 달라지거든요. 물의 밀도가. 따라서 물의 온도가 올라갈수록 부력은 작아진다. 이게 맞는 말입니다. 자, 디귿 볼까요? 디귿은 수중에서의 자세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자, 무게중심과 부력의 중심으로 나뉘게 되죠. 근데 무게중심 뭐예요? 그냥 물체의 중심이에요. 근데 부력 중심은 뭐예요? 물체를 띄워주는 데 있어서의 그 중심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유체의 중심이랑도 같은 말이에요. 따라서 이 두 개는 다른 표현입니다. 그래서 디귿은 부력의 중심의 위치. 자, 리을. 물에 잠긴 신체 부피에 비례하여 수직으로 밀어 올리는 힘입니다. 자, 부력과 항력이 있죠? 자, 밀어 올리는 힘은 뭐예요? 여기서는 부력이 되겠죠? 항력은 뭐예요? 반대로 방해하려는 힘입니다. 밀어 올리지 못하려는 힘.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풀이 모두 마치셨는데요. 이 단원이 가장 문제가 많았던 만큼 여러분도 굉장히 수고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몰랐던 내용이나 내가 좀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있으면요. 반드시 꼭 다시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론편에서 한번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